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결혼을 하고 무슨 이유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저를 점점 더 못마땅해 했고, 남편도 왜 애가 안 생기냐고 닥달하는 시댁에 지쳐 뭐만 하면 짜증을 내고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게 보였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외로운 마음에 취미로 다녔던 모임에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 마음이 흔들려 잠깐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 외로웠던 저에게 정말 잠깐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바람핀 사실을 들켰고,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와 바람난 남자도 남편이 시켜서 저를 만난 남자였더라고요. 애가 안 생기니 이혼하라고 난리인 시부모와 남편이 짜고 계획한 일이었어요.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니 뭐니 혼자 착각에 빠져 살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니 마땅히 일을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월세방 보증금 간신히 구해 나와 살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만 해왔던 터라 멀쩡한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고, 가끔 식당 알바며 마트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트 알바하며 알게 된 미연 엄마가 있는데 알바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한 집이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 그래도 돈은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해볼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저야 당장 돈이 급하니까 돈 많이 준다는데 못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이씨, 근데 진짜 좀 고집이 세고 까탈스러운 양반이라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급여는 잘 쳐주니까 좀 참고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명심해. 나도 웬만하면 다 맞춰 하는데 이 영감은 도저히 못 감당하겠더라. 고마워 미연 엄마. 사람 돈 받아먹기가 어디 쉽나? 잘해볼게. 그래, 내가 주소 핸드폰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내일 늦지 말고 가봐. 늦으면 난리 난다. 그렇게 미연 엄마의 추천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미연 엄마 말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 날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요? 누구요? 오늘부터 영감님 도와드리러 온 김순이여요. 잘 부탁드려요. 옆에 있던 베개를 던지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새로 사람을 보내? 말도 없이. 필요 없으니까 나가! 미연 엄마 말대로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 저는 꾹 참고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제가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며칠 지켜보시고 그때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셔요. 영감님은 고개를 그냥 획 돌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간단히 정리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음식 하나는 정말 잘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영감님도 마음에 드시는지 별말 없이 수저를 들더라고요. 어때요? 입에 맞으셔요? 먹을만 하네.
제가 요리 하나는 잘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해드릴게요. 대꾸도 안 하고 밥만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뭔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툴대고 밀어내는 말들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보고자 더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많이 외롭기도 했고 여기 오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뭐라고 툴툴대든 말든 제가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다가가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상을 준비하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어요. 짠! 우리 오늘 소주가 빠지면 안 되는 메뉴인데 한잔 할까요? 술은 무슨? 에이, 같이 술 마실 친구도 없으시면서 저도 그래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자자, 한잔 받으시고. 저는 술을 얼른 따라주며 짠 했습니다. 영감님도 술 한잔 먹더니 좋은지 술병을 가져다 따라 마시더라고요. 둘이 연신 짠을 하며 술을 마시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하니 속에 있던 얘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니, 영감님은 나이도 아직 정정한데 왜 이렇게 집구석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냥 사람이 싫어.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도 정말 뭔가 상처가 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참 싫더라고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부인은 어디 가셨어요? 이혼했어. 나랑 살면 불행할 것 같다나 뭐라나. 왜요? 영감님, 혹시 술 먹고 그러면 폭력적이고 그랬나? 폭력은 무슨? 애를 갖고 싶은데 나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나 뭐라나. 자기는 애가 꼭 갖고 싶다고 이혼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뭐 별 수 있나. 영감님 말을 듣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 영감님이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아유 참, 나도 주책이야. 저도 애 못 낳는다고 이혼했거든요. 누구 때문인지 모를 일인데 나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는지, 술 때문인지 우리는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랬는지 마음속에 담겨있던 상처들을 서로 꺼내 얘기를 하며 같이 위로를 받고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부부처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영감님도 점점 제게 마음을 표현해왔고 함께 살자는 영감님 말에 저도 월세방을 정리하고 나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살림을 합치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정말 기적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노산이기도 하고 경제 능력이 걱정이 되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제게 영감님이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통장을 보니 믿기 힘든 금액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일도 안 하는데 어찌 큰 돈을 주며 사람을 부르나 싶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영감님은 아이 아빠가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운명처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저희처럼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말 저에게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기약한 남자가 있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사귀어서 주변 사람들이라면 다 알만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피구를 하고 운동장 수도가에서 목과 얼굴을 씻다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 첫눈에 반했어요. 땡볕 아래 미친 듯이 뛰며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는 남자친구는 수도가에서 물을 세게 틀고 온몸에 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도 모르게 멍하니 보는데 남자친구가 몸에 물을 적시다가 그 물이 저에게 전부 다 튄 거예요. 물이 튀었네?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화를 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더워서 물 끼얹다가 옆에 계신 거 못 보고 물 튀겼다고 하며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하고 그렇게 교실로 들어가 한참을 멍하니 그 남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고 밥을 먹은 뒤 매점에서 간식을 사려고 하는데 아까 그 수도가에서 마주친 남자가 막 달려와 제 어깨를 팍 치는 겁니다.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도 옷 다 말랐네요. 미안하니까 매점에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하면서 저에게 말을 걸었고 그 이후로 저희 둘은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은근한 마음을 숨기고 있던 중 남자친구가 먼저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제가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저를 데리러 오며 주황 불빛이 은은하게 깊어지는 가로등 밑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전교생이 다 알만한 학교 대표 커플이 되었고 그날 이후로 대학 취업할 때까지 서로의 곁을 지켰어요. 각자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하루빨리 경험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었고 누구 하나 먼저 말할 것 없이 저희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어느새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커플이라 양가 집안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알고 응원해 주셨거든요. 과일 도매상을 크게 하시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 드리라고 신선하고 달콤한 과일 챙겨 먹으라고 하며 그해 가장 알이 굵고 당도가 잘 나온 과일들을 계절마다 보내주실 정도로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한참 저와 남친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일이 터졌어요. 남자친구에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생긴 거였죠. 학생 때부터 있었던 디스크를 남친이 방치해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방치하고 있던 디스크가 갑자기 터지면서 하반신 마비에 감각 이상이 오게 되었고 단 한 발짝 발가락 하나까지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오게 된 겁니다. 남친은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청천벽력 같은 디스크로 인한 마비 판단에 급격한 우울증과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두 다리가 멀쩡히 달려 있었음에도 마비로 인해 걷지를 못하니 하루아침에 뒤바뀐 자기의 삶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였죠. 심지어는 안 좋은 생각을 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전부 다 내던져버리고 남자친구의 회복과 건강에만 사활을 걸었어요. 남친은 나같이 걷지도 못하는 놈 만나서 뭐해. 우리 오래 사귀었잖아. 나 같은 놈은 그냥 미련도 없이 떨쳐버려. 난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난 아니야. 난 이제 틀렸어. 난 끝났어.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왜 그래?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삶을 끝낼 거야? 나 너랑 결혼할 거야. 너 아니면 결혼 안 해. 내 모든 것, 내 표정 하나만으로 내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너 말고 또 있어? 너가 싫다고 해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빨리 재활하고 운동해서 두 다리 멀쩡하게 내가 걷게 할 거라고. 설령 영영 못 걷겠다고 해도 난 휠체어를 끌고서라도 결혼식장 안에 들어갈 거고 너랑 평생 살 거야. 난 포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라고, 제발.
이라고 소리치고 울면서 남친을 흔들리지 않게 다시 다잡았습니다. 남친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기 위해 결국 디스크 수술을 결정했고 다행히 수술 후에 극심한 통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수술 이후 계속 누워있는 생활과 보조기 착용으로 인해 허리 근육과 기립근, 다리를 지탱해주는 대근육이 전부 죽어 걷지도 기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 이렇게 된 거 이제 벼랑 끝까지 왔으니 한번 해보자. 내가 해보자고 하고 누워있고 좌절감에 빠진 남친을 질질 데리고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등 온갖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자친구를 보조해주고 일 끝나고 와서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재활운동을 해주는 저를 본 남친은 저의 진심이 느껴졌는지 어느 날 제 손을 꼭 붙들고 말하더라고요. 나 정말 포기 안 해. 이제 우울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을 거고 반드시 근육 키워서 당신이랑 결혼하는 날 2다리로 당당하게 식장 안으로 걸어갈 거야. 알겠지? 약속할게. 이 심장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킬게. 나 정말 증명할 거고 다시 2다리로 일어서서 성큼성큼 걸어서 당신에게 안길 거야. 라며 열정이 담긴 비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다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마음에 있던 짐 하나를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산 넘어 산이 또 있었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남친의 병원으로 가던 중 트럭이 제 차를 박은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트럭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고였고 저는 왼쪽 허벅지와 발목뼈가 통째로 으스러지고 부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1년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회복까지 걷지도 못하고 바깥을 멍하니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보다 몇 배는 힘들겠지 하면서 그동안 미안한 감정 그리고 내 몸에 남을 흉터들과 모든 게 망가져버린 일상들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왔어요. 상황이 바뀌어 이젠 남자친구가 저를 응원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반신 마비로 인해 휠체어 생활과 재활운동으로 인해 병원에 오지 못하는 남친은 매일 낮과 밤으로 전화를 하며 말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나 아플 때 그랬잖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나도 지금 포기 안 하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근육 키우고 있고 단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위해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도 참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여보도 절대 마음 우울해하지 말고 힘내. 알겠지? 그리고 여보 태어나면 우리 바로 식날짜 잡자. 여보가 그렇게 원했던 결혼이자 그날 기다리면서 버티자 우리.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남친의 그 말에 엄청나게 힘이 되었어요. 꼭 태어나면 나도 이쁜 드레스 입고 식장 들어가서 결혼식을 올릴 거야 라는 희망에 가득 찬 미래를 위해 철심을 박는 대수술도 참아내고 살이 찢어질 듯한 재활수술도 다 마치고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아직 휠체어 신세였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10년간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준 남친이 하반신 마비이든 뭐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자친구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결혼을 진행하겠다고 할 때 저희 집안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아빠는 아무 말 안 하시고 담배만 태우시며 다리 아픈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딸에 대해 걱정하셨고 엄마는 너네가 얼마나 10여 년간 이쁘고 귀한 만남을 지속해온지 엄마는 알아. 그런데 엄마는 그냥 엄마로서 너가 너무 걱정돼. 사랑이 식고 정만 남았을 때 그 차가운 현실을 너가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야. 그냥 건강한 남자 이제라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될까? 하는 게 엄마 마음이고 아빠 마음이야. 라고 했지만 저는 말했죠. 엄마, 나 진짜 얘랑 결혼해야 돼. 이미 얘랑 내 심장은 하나니까. 내가 얘를 떠나면 내 심장도 반 뜯겨나가고 걔 심장도 반이 뜯겨나가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 힘들고 외로웠던 내 학창시절과 20대를 묵묵히 곁에서 지켜주고 사랑해준 사람이야. 세상에 이런 남자 또 없다고. 제발 엄마, 아빠, 나 진짜 잘 살게 한 번만 믿어줘요. 허락해줘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끝끝내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휠체어 신세인 남편 때문에 결혼식 답례품,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샵 전부 대부분 저 혼자 알아봐야 했지만 그래도 좋고 감사했어요. 저의 연애사를 알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도 청첩장을 쫙 돌리고 그렇게 결혼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남친에게 말했죠. 여보, 내가 말했지. 나는 여보가 하반신 마비이든 아니든 여보랑 꼭 결혼할 거라고. 휠체어 내가 끌고 가서라도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거라고. 나 이런 여자야. 한다면 지켜. 그러니까 여보도 힘내서 운동하고 재활치료 잘 받자. 남들이 걱정하는 거 다 떨쳐버릴 수 있게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이자. 라고 했어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샵을 가서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받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신랑과 아내가 같은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 좋지 않다는 속설 때문에 시댁 식구분들과 남편은 다른 샵에서 메이크업과 단장을 끝내고 식장에 도착했고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은 멀끔한 양복을 입고 하얀 색깔로 특별히 꾸민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식시작 20분 전까지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얘네들이 못 온다는 소리가 없었는데 왜 안 오지?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러니까 걱정되고 서운했어요. 결국 식이 시작되고 하객들과 양가 집안 사람들은 전부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휠체어를 끌고 시간 내에 맞춰 미리 들어가서 앞에 서 있었고 저는 드레스룸을 활짝 열고 사뿐사뿐 걸어가며 모든 사람의 환호 소리와 함께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휠체어를 박차고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성큼성큼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저를 번쩍 안고서 앞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야? 나 지금 꿈꾸는 거야? 하고 어벙벙해 있는데 갑자기 결혼식장에서 안 보이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무대 위로 우르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팡 하고 앞에 있던 불이 꺼지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서서 친구들과 함께 사랑의 노래와 춤을 추며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신 교통사고 당하고 1년 동안 누워있을 때 나도 근육 재활운동 엄청 열심히 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 결국 힘겹게 걸을 수 있었고 희망이 생기자 정말 하루에도 몇 시간씩 재활운동을 해서 지금 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 나 당신한테 깜짝 놀래키려고 부모님에게도 비밀로 하고 이벤트 하려고 진짜 우리 사이 알고 있는 동창들한테만 말해서 결혼식 날까지 일부러 휠체어 타고 당신 속인 거야. 당신 나 기다려줘서 고맙고 이제는 내가 당신의 두 다리 심장이 되어줄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평생 함께하자.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그리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과 함께 엄청나게 벅차고 행복했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서 오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진 하객들은 환호를 지르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었고 무엇보다 시댁 어른들께서도 몰랐던 상황이었기에 정말 너무 놀라시고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시며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그날의 결혼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연속이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는 내내 사람들의 환호성 그리고 박수가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울고 웃느라 화장이 다 번지고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사진을 찍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동창들은 우르르 저에게 와서 그동안 너한테 숨기느라 죽는 줄 알았어. 우리가 너 놀래키려고 일부러 결혼식장에 일찍 왔는데 1층 비상계단에 숨어있고 난리도 아니었어. 화장실에 숨고 진짜 야 니네 커플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유명하더니 이렇게 맺어지게 되었으니 정말 너네는 잊지 못할 커플이자 부부가 될 거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붙잡고 엉엉 울었네요.
왜 말 안 했냐고, 진짜 1억이 있냐고 하며 가슴을 퍽퍽 치며 정말 너무 감동해서 추스리질 못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너무 짜릿한 기쁨과 행복감이었어요. 남편은 꼭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2발로 걸어가서 당신 양손 잡고 식장에 들어가는 그 약속 지키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뻐. 나 믿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할게. 하며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재활훈련으로 남편이 걷게 될 수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기에 정말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다시 건강하게 직장을 다니고 항상 퇴근하면 꼭 헬스장에 들려 운동을 할 정도로 튼튼해졌어요. 저와 남편은 모두 건강을 잃어서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기에 지금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니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네요. 건강을 잃는 게 얼마나 극한의 고통과 절망을 가져오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기에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긍정적으로 남은 삶을 남편과 이쁘게 꾸려나가려고 해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 13살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라는 이름을 지우고 살게 되었죠.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거든요. 그렇게 이혼하게 된 저희 아빠는 이제 곧 중학생이 될 저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어린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한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를 말이죠. 제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하는 아빠를 위해 그 이후로 엄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빨리 철이 들어야 했어요. 미대를 나온 아빠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화가의 꿈을 포기하셨어요. 동네에서 분식집을 하시면서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서포트해 주셨고 제가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아빠 어깨에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코피 나도록 공부했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었죠. 변호사 면허증 나오는 날 아빠는 엄마 없이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빠의 눈물에 저도 아빠 품에서 6살짜리 아이가 된 듯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변호사 생활은 어렵긴 했지만 배울 것도 많았고 아빠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로펌의 막내 변호사로 일하던 저는 스타트업 회사의 특허 관련 자문을 맡게 되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저 좋은 프로그램은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특허를 낼 생각을 못했고 다른 업체에서 먼저 낸 특허 때문에 2년 동안 밤잠 안 자며 개발해서 내놓은 어플이 특허 소송에 걸렸던 거죠. 시작도 못 해보고 개발비를 다 날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와 일주일에 2-3번 만나면서 소송 준비를 했고 재판 결과 승소해서 무사히 그가 어플을 출시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었어요. 재판 한 달쯤 후인가 그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최 변호사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저 신동훈이에요. 의뢰인들한테 전화 오면 대부분 안 좋은 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 덕분에 어플이 대박났다더군요. 꼭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했죠. 사실 그냥 저는 돈 받고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식사 대접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몇 차례나 거절했지만 그는 꽤나 집요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의 집요함에 못 이기는 저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보고 2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소송 준비하는 내내 그냥 계속 추리닝 차림의 모습이었었는데 한 달 만에 만난 그는 그때와 전혀 다른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죠. 그 상황이 또 한 번 놀라고 그가 최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안이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도 로스쿨에 변시까지 준비한다고 고시원에서 박혀 고생했다 보니 한 노안한다는 소리 듣는 사람인데 그 역시 매일 컴퓨터 앞에서 코딩만 하다 보니 얼굴이 팍 사가버렸다고 껄껄 웃더라고요. 우리는 30살 동갑이었거든요. 참 특이하게도 노안이라는 공통점은 사이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줬어요. 가끔 소주 한잔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간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던 저희는 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소송 당시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밥 먹자고 연락했고 1년간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드러냈는데도 공부한다고 고시촌에 박혀있다 보니 연애 세포가 다 죽어버렸던 제가 1년 동안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거였어요. 고백을 받고서야 저도 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30 넘어 처음 해보는 연애는 너무나 설레이는 일이었습니다. 그와의 결혼까지 꿈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뜬금없이 18년 전 저와 아빠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제 결혼에 큰 걸림돌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슬슬 결혼할 나이도 되면서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가 운영하는 카페로 저를 초대했어요. 예비 시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었던 저는 미용실까지 가서 평소 잘 하지도 않는 메이크업까지 받고 찾아뵙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께서는 남자친구가 제 자랑을 하도 해서 질투날 지경이었는데 제 모습을 보니 그럴만하다고 예뻐해 주셨고 집안에 변호사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긴장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너무 환영해 주시는 예비 시모 덕에 긴장도 풀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기만 할 것 같던 분위기는 예비 시모의 부모님 안부를 묻는 질문 하나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빠 엄마의 이혼이 부끄러운 건 아니었어요. 아빠는 저를 잘 키우셨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도 숨길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지금은 아빠랑 함께 살고 있어요. 순간 예비 시모의 얼굴에 표정이 바뀌셨는데요. 이야기 잘 들었다. 이제 그만 가보거라. 순간 냉랭해진 분위기에 저는 당황했고 남자친구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는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가 결혼을 못하게 될 정도까지 커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원래 성격이 불같으셔서 그렇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저도 계속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그에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야 했고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서 잘 말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다면서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들 처음 만난 이후에 찜찜하긴 했지만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결혼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식이나 되는 애라 똑똑하게 알아들을 줄 알고 긴 말 안 했는데 동훈이가 물려 터져서 너한테 말 안 했나 보구나. 난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큰애랑 우리 아들 결혼시킬 생각이 없다. 그의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과 달리 예비 시모는 제가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남자친구는 자신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달랬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복잡해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남자친구 만나는 것조차 불편해서 잠깐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제 손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그의 엄마가 서 있었어요. 내가 알아듣게 말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아들을 만나고 있니?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큰애가 무슨 가정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니? 노펌에서 아직도 가장 막내 변호사라 행동 하나하나 눈치 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남의 직장에 찾아와서 악담 퍼붓는 예비 시모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제 개인사가 노펌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버렸는데요. 내가 듣자니 너희 엄마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면서. 예, 바람도 유전이다. 유전이라는 통계가 있어, 알아?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했다가 이혼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너랑 결혼을 시키니?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직장 동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죠. 제 파혼 소식과 내 입으로도 말 못하는 개인사를 남의 입에 의해서 공개돼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여자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가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어요. 아참, 너희 아빠 자꾸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라. 결혼 못 시킨다고 알려주려 전화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집착병 환자처럼 전화를 해대네. 이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 너희 엄마가 도망을 가지. 저희 아빠까지 조롱하는 모습에 순간 저도 이성을 잃었어요.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버렸는데요.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료들이 아수라장이 된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를 뜯어 말려서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 결혼 안 해. 너 같은 시어머니 모실 바에 내가 그냥 노처녀도 늙어 죽는 게 낫지. 이혼한 부모 밑에서 커서 그렇다고 당신 같은 쓰레기 부모 밑에서 큰 동훈 씨가 더 불쌍하네요. 직장에서 개인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린 저는 더 이상 큰 노폼을 다닐 수가 없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도 결별을 고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헤어질 순 없다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 여자랑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건 저에게만 그런 모욕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저희 아빠에게도 전화해서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다며 딸아이 정신 차리게 하라고 쏘아붙였답니다. 아빠는 자신의 이혼 때문에 제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 여자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해봤다는데 그 여자는 저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집착을 하니 마누라가 바람피고 도망간 거라며 오히려 조롱을 했던 거죠. 아빠는 저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셨고요. 이미 모든 걸 끝내고서야 알게 된 사실에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빠가 그러지 말고 잊고 살라며 말리시는 통에 제 가슴속에 상처로 묻어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일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져 갈 때쯤 저와 아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여자를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저는 변호사 5년차가 되면서 새로 취직한 로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 의뢰인으로 온 그 여자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맞은 놈은 평생 기억해도 때린 놈은 기억도 못한다고 했나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 여자는 이혼 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심지어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군요. 변호사님, 이혼 전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남편 재산 최대한 많이 분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저라서 결혼 못 시키겠다는 여자가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찾아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니 정말 속으로 실소가 나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 참 좁죠. 세상에 이런 악연도 다 있네요. 아주머니가 이혼한다고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 날 찾아오다니요. 사실 3년 전에 저와 두세 번 만난 게 전부였던 그 여자가 저를 못 알아보는 게 어쩌면 당연하게도 했죠. 그 여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제 명함을 내밀었어요. 최수연이에요. 제 이름. 제 이름도 모르시죠? 기억 안 나세요? 3년 전에 당신의 결혼 반대했던 당신 아들 여자친구. 당신이 그랬잖아요. 이혼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라면서요. 이혼도 유전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 여자는 그제서야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는데요. 그간 다 지난 일들 말해서 뭐 하겠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보니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나도 많이 후회했어. 우리 아들 너랑 헤어지고 아직도 여자도 안 만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커서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 너 동훈이랑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어? 제 직장까지 쳐들어와서 제 개인사까지 들춰내버린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는 뻔뻔함에 제대로 팩트 폭격 날려줘 버렸어요. 내가 당신 아들을 왜 만나? 당신이 말했잖아.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제대로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란 거라면서. 당신 지금 이혼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럼 당신 아들은 이혼 안 할 것 같니? 당신 말대로라면 이혼할 남자를 내가 왜 다시 만나?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 과실로 이혼 소송 당해서 여기 온 거야. 당신 남편한테 빌어도 모자를 파내 재산 분할을 도와달라고?
진짜 불륜 저지르다 걸려서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은 주제에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재산 분할까지 요구하는 무식한 그 여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 보였어요. 나도 변호사기 전에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 변호를 하겠어.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알려줄까? 3년 전에 당신 아들 나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당신 버리고 나한테 오겠다던데. 그건 알란가 모르겠네. 항상 무례하고 뻔뻔하게 굴던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이 본인을 버리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상당히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얼빠진 표정으로 휘청거리면서 제 사무실을 나갔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그 여자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떠올라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3년간 가슴속에 묻어준 답답함을 풀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홀가분해졌습니다. 제 일도 술술 잘 풀렸어요. 변호사로서 회사에서 입지도 탄탄해졌고 만나고 있던 사람에게 프로포즈 받아서 내년에 결혼 약속까지 잡게 되었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저희 아빠의 삶이에요. 저를 홀로 키우기 위해 본인의 꿈인 그림 그리는 것도 포기하고 살았던 아빠에게 얼마 전 작은 화실을 선물해드렸거든요. 다시 그림 그려보는 게 어떠냐며 제안했죠. 아빠는 분식집도 접고 매일 화실에 들어가셔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림 그리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제가 아빠의 삶을 뺏은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제 자식을 낳고 살아갈 텐데 아빠처럼 자식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아빠의 사랑은 컸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건데 자신의 삶을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신 분이죠.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빠에게 보답하는 길이겠죠. 아빠한테 세상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고 두서없이 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